이번 시간에는 해방공간 조선산업의 실태와 제1공화국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후 조선산업의 전체적인 생산 성적표는 어떠했을까요? 보시는 표는 해방 후 1949년까지의 조선산업 생산 실적인데 국내 조선공업 전체의 선박 건조량이 불과 몇백 톤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1947년, 48년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소량이지만 건조된 선박도 주로 목조 어선으로 소형 목조선소에서 건조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사료를 통해 확인되는 조선소별 건조 상황은 충남기계 제작회사의 50톤 이하 어선 3척, 인천 영화제작소의 포경선 130톤급 한 척, 화물선 30톤급 한 척, 부산 대선조선소의 20톤 객선 한 척, 서울 한양조선소의 30톤 객선 한 척 등입니다. 태평양 전쟁기 북한을 포함한 것이기는 하지만 연평균 2만 톤의 건조 실적과 비교하면 해방 후 조선산업이 어느 정도 부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연간 몇백 톤의 생산은 1000톤급 이상의 대형선을 건조하는 조선소인 조선중공업에서 선박 건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1948년 해양경제연구소에서 출간된 해운계의 현세와 전망이라는 자료에서 당시 조선산업에 대해 우수한 중견 이상의 기술자 중 선대공은 가구공이 되고 주물공은 부정공으로 전락하고 기계공은 군소철공소 경영주로 이탈하여 조선산업 전반의 기술 진영이 약화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만들던 목공이 가구를 만들고 선박용 기자재와 부품을 만들던 주물공이 솥을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 시기 조선산업의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중공업의 특성상 일본인 주도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었는데 일제패전으로 일본인들이 철수하면서 보다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수립 이후 6.25 전쟁 직전인 1950년에 이르기까지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별도의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강의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미군정 3년간의 현상유지 정책입니다. 특히 한국 조선산업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중공업은 미군의 현상유지 정책이 강력하게 관철된 조선소입니다. 그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장 접수 후 신한공사의 관리하에 있던 조선중공업은 1946년 12월부터 군정청의 관리로 다시 이관되었는데 공장시설 중 기계공장과 같은 육상시설은 상무부에서 관리하고 선대, 선거 등 선박 관련 건조시설은 운수부에서 관리하는 이원적 관리를 받았습니다. 한 공장을 군정청 2개 부처에서 관리하는 파행성은 미군정이 조선중공업을 경영정상화가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미군 감독관의 존재입니다. 미군정은 접수한 중요 기속기업체의 관리인 임명과 별도로 미군정 감독관 1946년 12월 관제령이 8호가 공포된 이후에는 고문관을 파견하였습니다. 미군 감독관이 파견된 공장에서는 관리인이 실권을 갖지 못하고 경영상의 주요 결정권은 미군 감독관에게 있었습니다. 조선중공업에도 미군 감독관이 파견되었습니다. 최초의 미군 감독관으로 제미한인 2세 현모라는 미군 중위가 파견되었고 1946년에는 중국계 미국인 탕모 소위가 파견되었습니다. 미군 감독관은 조선중공업의 재가동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네트5 인양수리 계획을 들 수 있습니다. 1946년 앞서 언급한 조선중공업의 한국인 기술자 이성우를 중심으로 한 회사 간부들은 공장 재가동을 위해
60만 원을 들여서 해방 전 침몰된 독일 선박 아네토를 인양하여 수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리에 필요한 자금은 조선은행과 교섭하여 900만 원을 융자받기로 결정되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군 감독관이 융자를 반대하여 수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공장은 다시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선박 시장으로서 미약한 해운업, 수산업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대체로 일본인들이 주도하던 업종입니다. 일제시기 주요 해운회사인 조선우선 주식회사, 서일본 기선 주식회사 등의 선박은 태평양 전쟁을 계기로 대부분 전쟁에 동원되어 침몰 등으로 소모됨으로써 해방 이후에는 이름뿐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해방 후 심각한 선박 부족에 직면하였지만 미군정은 국내 조선소를 이용한 새로운 선박 건조보다는 종전 후 쓸모가 없어진 미군 상륙정 등 군용 선박을 국내에 들여오는 방법으로 선박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민간 해운 회사들 역시 해방 후 활발하게 설립되지만 영세한 신설 해운 회사가 국가의 재정금융의 지원 없이 자기 자금으로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구일본인 소유의 선박을 불화받거나 노후 선박을 수입해 운항하였습니다. 초창기 시급한 선박 수요는 미국이 보유한 군용 선박을 투입하여 해결하였고 기반이 약한 해운 수산회사들은 주로 외국에서 중고선을 도입하였습니다. 국내 조선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조선 산업이 일제시기 규모를 회복함은 물론 보다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부의 정책적 육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산업정책에서 그런 의지를 읽기는 힘듭니다. 물론 이승만 정권은 선박 확보를 위해 조선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선 국가주도 조선산업 육성의 정책 기조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우선 조선산업을 국가 통제하에 두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1950년 조선중공업이 대한조선공사라는 국영기업으로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조선행정이 교통부 해운국으로 이관되었고 동시에 선박관리법이 법률 177호로 공포되어 조선산업이 다시 국가의 통제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조선업자에 대해서 선박 제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선박 제조 순위의 변경, 재료 또는 의장품의 취득의 조정, 기타 선박의 제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12월에는 선박관리법 시행세칙이 대통령령 425호로 공포되어 조선업자의 면허제가 실시되고 총 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건조 시에는 선박 발주자와 연서로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 조선 관련 기술자와 기능공의 등록도 의무화되어 기술자의 국가 통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49년 기획처가 작성한 정부주도 계획조선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어선 325척, 화물선 276척의 건조를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우선 1949년도에는 어선 35척과 화물선 26척의 건조와 이를 위한 건조자금 2억 650만 원이 1949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1949년은 어선 35척과 화물선 26척, 50년은 어선과 화물선 각 70척, 51년은 어선 100척과 화물선 80척, 52년은 어선 120척과 화물선 100척이었습니다. 1953년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현된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1949년도 계획도 실행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성정책을 입안하였으나 실행 의지가 약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정도의 이유는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6.25 전쟁 직전 대한해운조합연합회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정부의 육성정책이 철도를 중심으로 한 육상교통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빈약한 재정 상황에서 조선소 같은 거대 중공업 육성에 돈을 쏟아붓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지만 그나마도 육상교통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방 후 일본인이 철수한 상황에서 국내 조선산업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사실상 조선소와 노동자만 남은 상황에서 미군정의 현상유지 정책, 귀속재산으로 접수 관리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혼란과 미약한 조선시장 등으로 한국 조선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의 발발은 조선산업에 새로운 국면을 제공합니다. 전쟁을 계기로 이승만 정권의 조선산업 육성 의지도 보다 강력해졌습니다. 일제시기 국내 조선산업 성장의 계기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물론 배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